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울산의 뉴스를 새로운 시각으로 전하는 본격 시사 토크 프로그램 시사본부유입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합니다. 김사국 변호사, 김영주 변호사, 그리고 예재삼 PD 나와 있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 지난 27일 울산시가 전국 처음으로 지자체 단위의 지진 방제 종합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자동차, 조선해양, 석유화학과 같은 울산의 산업 특성상 반드시 필요한 대책 수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지금부터 시사본부유 출발합니다. 네, 뉴스 속의 뉴스 뒷이야기를 새로운 접근법으로 재미있게 풀어보는 이런 뉴스 처음이집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만나보죠. 태풍이 지나간 자리가 들어왔습니다. 최근에는 울산에 태풍으로 인한 큰 피해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자리입니까? 3년 전에 울산을 강타한 태풍 차바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태풍 차바가 지나갔던 태화시장 얘기입니다. 예. 당시 중구의 태화시장과 우정시장이 아시다시피 가장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그래서 중구에서는 태화시장 내에 부지를 선정해서 배수 펌프장을 짓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수 펌프장 해당 부지의 소유주가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면서 배수 펌프장이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아직도 그때 화면을 보면 좀 가슴이 아픈데요. 이 배수 펌프장 짓기로 한 곳이 한꺼번에 많은 비가 좀 내리고 모인 곳이기도 하고 슈퍼마켓이 있던 자리, 그 자리 맞죠? 네. 예. 아마 지금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다 기억하실 겁니다. 2016년 10월 태풍 차바가 왔는데요. 그때 비가 정말 많이 왔었습니다. 시간당 139mm 이상 왔었는데요. 당시에 이 마땅히 저류지나 이런 시설들이 좀 충분히 준비되지 못했고 이로 인해서 저지대인 태화 우정시장 일대 300여 개 점포가 침수됐었습니다. 참 큰 피해를 입었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이 지금 GS 슈퍼마켓에 있는 자리는 마치 물웅덩이처럼 변해서 이 전국에 보도가 나가기도 하고 그런 좀 많은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 물이 그쪽으로 모인다. 그쪽으로 슈퍼마켓 쪽으로 물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게 다 침수가 됐기 때문에 네. 이 물이 모이는 그 자리에다가 이제 배수 펌프장과 빗물 저장 시설을 만들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들이 제시가 되었고요. 네. 이 중구는 이제 다음에 또 이렇게 비가 왔을 때 이런 피해를 입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 GS 슈퍼마켓 소유 부지 중에 62.9%에 해당하는 약 1,000평의 배수 펌프장과 또 빗물 저장 시설을 짓기로 하고 도시관리 계획을 고시했었습니다. 예. 법원은 이제 소송 끝에 부지 소유주의 손을 들어줬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예, 개인의 재산권은 보호되어야 된다는 게 헌법의 정신이잖아요. 그런데 법으로서 아니면 행정처분으로서 개인의 사유재산이 침해하려면 최소한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본건의 경우에 터널식 빗물 저류 시설을 마련하면 굳이 예. 배수 펌프장이나 유수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터널형 빗물 저류 시설을 한 마련해봐라. 예. 그런 방안을 강구해보라는 측면에서 법원에서 중구의 도시관리계획을 취소시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판결 도시관리계획상 필요하더라도 개인의 재산권을 크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판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넘어가 봅니다. 도시의 무법자가 들어왔습니다. 그 영화 황야의 무법자가 좀 생각나는데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 서부의 개척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무법자 시리즈를 보면 소위 악당이라고 불리는 정의로움하고는 거리가 먼 인물들이 꽤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번 사건은 울산에서 법을 무시하고 함부로 행동하다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50대의 이야기여서 키워드를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예, 키워드가 무섭네요. 도시의 무법자. 자, 구체적으로 어떤 범법행위 했는지 좀 들어볼까요? 네, 지난 4월 4일 새벽 울산의 이 도로변에 화단에 꽃이 많이 심어져 있는데 예.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가서 꽃을 무단으로 뽑아서 버려버리는 이런 행위를 했습니다. 아유, 당연히 예.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고요. 현행범으로 체포를 해서 유치장에 갇혔는데 유치장에 갇혀서 한 말이 과간입니다. 예. 내가 경찰서장과 친구다. 나를 이렇게 가두게 한 경찰관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경찰관들에게 위협을 했고요. 예. 이어서 경찰관들에게 펜과 종이를 달라. 내가 좀 나의 입장에 대해서 쓸 말이 있다. 이렇게 요구를 했고 이제 인권 보호 차원에서 또 예. 피의자의 방어권 보호 차원에서 경찰관이 당연히 펜과 종이를 제공을 하는데 이 펜과 종이를 제공하기 위해서 문을 열자 그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배를 걷어차면서 아이고. 폭력을 또 행사했습니다. 예. 정말 무법자 그 자체였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이분이 이제 과거 했던 일을 이렇게 살펴보니 길 가던 상인을 그냥 때리고 길 가던 행인을 그냥 때리고 이렇게 좀 이유도 없이 묻지마 예. 폭행을 상습적으로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니,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이잖아요. 느그 서장이랑 사우나도 가고 밥도 먹고 아직도 이런 일이 좀 일어나는 게 좀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저 특정 대상을 선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무작정 만나는 사람에게 화풀이를 하는 좀 느낌이 좀 듭니다. 일단 실형을 선고했다는 것 자체가 법원에서도 사안을 가볍게 보지는 않았다는 건데요. 그 이유가 특별한 이유 없이 이렇게 진행하는 행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또 시설물을 파손하고 심지어 이 경찰관에게까지 네. 이런 폭력을 행사했다는 그런 점들이 죄질이 좀 나쁘게 평가를 받아서 실형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떠나서 좀 스스로 좀 잘못된 점을 인지하고 또 치료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 만나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좀 묵직한 느낌이 드는 그런 키워드가 들어왔습니다.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개헌이 있었던 해입니다. 당시 계엄령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해자에 대해서 재심 재판이 울산에서 처음 열렸는데요. 예. 피해자인 고 정계석 씨의 유족들은 재판에 참석해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염원을 꼭 이뤄달라 그렇게 당부해서 모두의 마음을 울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유족의 염원대로 피해자는 늦게나마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아이고, 반세기가 가까워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렇게나마 또 명예를 회복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인데요. 변호사님, 재심 재판이 또 뭔지 모르시는 예. 분들 계시니까요. 예, 요즘 그 재심 재판이라는 예. 민주화 사건과 관련해서 재심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1심, 2심, 3심의 대법원까지 판결이 확정되고 나면 예. 그 판결은 확정력이 있어가지고 기판력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다투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그 재판을 하는데 허위 증언을 했거나 거기 사용된 문서가 위조됐거나 예. 아니면 무고로 해가지고 내가 처벌을 받았거나 아니면 본건과 같이 법률 자체가 아니면 예. 포고령 자체가 효력이 없어서 무효인 경우에는 내가 처벌을 받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억울함을 구해주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가 재심 제도입니다. 그렇군요. 자, 우선 이번 사건 좀 짚어봐야 할 텐데 꽤 오래전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10월 유신이 일어날 그 시점이거든요. 1972년 10월에 일어난 사건인데 당시에 10월 유신을 하기 위해 가지고 계엄포고령 1호가 발의가 되었어요. 발표가 됐는데 예. 그 계엄포고령 1호는 옥내외 정치 집회를 불허하는 것이고요.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압수수색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수사권을 부여한 것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이 대법원에서 지난해 12월 달에 무효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되고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심히 제한되는 측면에서 무효 판결이 났죠. 예. 그 무효 판결에 근거해서 이번에 재심이 일어났는데 그 당시 사건은 1972년에 그 성남동에 있는 신민당 당사에서 이기택 씨, 최영우 씨 다 잘 아시는 분들이죠. 그리고 이번에 무죄를 선고받은 우리 정계석 씨 등이 정치 집회를 하였는데 예. 그게 포고령 위반으로 예. 됐죠. 근데 그 정계석 씨의 경우에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너무나 고문을 많이 받아서 구속된 지 6개월 만에 병보석으로 풀립니다. 예. 그런데 그 뒤에 한 6년 정도 있다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고문의 후유증으로. 예, 예. 그래서 이번에 명예회복이 이루어진 것이죠. 피해자와 그 유족들 범죄가 되지 않는다 그 한마디 듣기 위해 너무 오랜 세월을 지나오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뉴스 처음이었습니다. 자, 소방관 트라우마와 싸우다. 앞서 저희가 언급한 태풍 차바와 좀 관련이 있는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태풍 차바 때 많은 재산상의 피해도 있었지만 3명이 목숨을 잃는 인명 피해도 있었습니다. 그 3명 중 한 명이 바로 고 강기봉 소방관인데요. 당시 현장에 함께 출동했던 동료 소방관이 지난 8월 5일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예, 이 소방관 분들의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는 것 많은 분들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입니까, 변호사님? 우리 울산은 전국에서 가장 국가 산업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화학공단이 참 많은데요. 예. 몇 년 전에 중국 텐진에서 있었던 화학공장 폭발 사고에서 알 수 있던 것처럼 이 화학공장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위험성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비한 소방 인력이나 이런 것들도 항상 더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또 우리 예. 울산광역시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따라서 출동할 수 있는 곳곳 거점이 잘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다소 부족함이 있습니다. 현재 통계 데이터를 봤을 때 우리 울산 소방 공무원 한 명이 담당하는 인구가 자그마치 1,092명이나 됩니다. 예. 또 소방력 기준 대비 현장 인력 부족률도 전국에서 가장 높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가장 소방이 필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소방에 대한 준비는 가장 부족한 아유, 그런 그렇네요. 상황입니다. 예, 변호사님 지금 뭐 통계 수치 말씀하셨지만 이것만으로 또 설명이 되지 않는 열악함 또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당연히 밥도 못 먹고 출동할 때도 있고 예. 밥 시켜놨다가 밥도 또 못 먹고 할 때도 있고 그렇죠. 또 1,000도 이상의 이제 열기 속에서 구조 활동을 해야 될 때도 있는데 이러한 그 격한 업무 속에서 일을 하다 보니 소방관들이 평균 수명이 한국인의 평균 수명보다 무려 24년이 낮습니다. 예, 우리 한국인의 평균 여명이 82.7세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소방관들의 경우에는 58.8세거든요. 그럼 무려 24세 정도 소방관들이 기대 여명이 적다는 거죠. 네. 그만큼 경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 정의국 소방장의 경우는 주로 어떤 업무를 하시는 겁니까? 네, 정의국 소방장은 원래 간호사 출신으로 구급 대원으로 활동했었는데요. 그런데 막상 이제 긴급한 현장에 들어가면 구조대원이냐 구급대원이냐 이런 걸 따질 것 없이 먼저 이렇게 서로 구조를 네.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 정의국 소방관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동료를 잃고 힘들어했던 그의 시간을 되돌아봤습니다. 지난 8월 8일 정의국 소방장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의 삶은 이미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 멈춰 있었고 그 비극의 시작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울산을 강타한 태풍 차바. 수마가 휩쓴 곳곳에서 시민들이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화댐으로 들어가는 그 밑에 길에 보면은 승용차 한 대와 뒤에 그 승합버스 같은 이 2대가 이렇게 있는데 물이 조금 이렇게 차오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있다고 구조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당시 정의국, 강기봉 두 대원이 물속으로 들어가 두 대의 차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무릎 정도였던 물살이 갑자기 차올라 두 사람이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강기봉 소방교가 더 이상 이 버티지를 못하니까 놓칠 것 같기 때문에 희구이한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형님, 저 더 이상 이거 붙잡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미끄러운 지지대를 잡고 있던 강기봉 대원이 먼저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자기가 충분히 버틸 수 있는데도 얘를 혼자 보내지 못하는. 그래서 그러면 같이 가자. 그래서 자기는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지척에 있기 때문에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국민결식 장례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기현 2km를 떠내려간 뒤 정기국 소방장은 물 밖으로 튕겨져 나와 살았지만 강기봉 소방교는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3년 뒤 정의국 소방장도 후배의 길을 스스로 따르고 말았습니다.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그런 걸 못 느끼니까 옆에 있을 때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너무 못 챙겨준 것 같아서 좀 크게 내색하지 않았지만 사실 그는 심리 치료를 받으며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기억과 자신에 대한 책망, 분노와 미안함이 그를 짓누른 흔적이 가득합니다. 그 와중에도 강기봉 소방관이 묻힌 제주도를 찾아가곤 했고
올해 10월 그의 기일에 맞춘 비행기표도 예매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올해 기일엔 좋아하던 토마토 주스를 놓아주며 후배와 시간을 보내던 그의 모습을 볼 수는 없습니다. 정의국 소방관의 죽음 이후 모두를 놀라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 여기가 강유국 소방장 그 개인 사물함입니다. 강기봉 소방관의 옷이 그의 사물함에 함께 걸려 있었던 겁니다. 저희들이 정말 꿈에서 생각을 못했습니다. 여기에 이 옷이 걸려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 얘는 차바 이후에 정말 계속 기봉이와 같이 살아냅니다. 마음에서 떨쳐내지 못하고 같이 살아냅니다. 동료를 먼저 보낸 정의국 소방관. 그는 3년째 그날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네, 정의국 소방관은 강기봉 소방관의 생일 다음 날 삶을 마감했는데요. 그가 남긴 쪽지에는 생명을 구하는 소방관이 동료의 생명을 구하지 못했다. 그런 메모가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느낀 죄책감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주변 사람들도 정의국 소방관이 마음의 상처가 이 정도로 클 줄 몰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누구보다 투철한 직업의식을 가졌던 분이라 동료분들, 저희가 감히 가늠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소방관들이라면 항상 겪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 생각되는데요. 예, 생명을 위협하는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을 겪고 나서 일어나는 정신적 반응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일을 외상 사건이라 그럽니다. 네, 그런데 소방관들이 1년에 이러한 외상 사건에 노출될 수 있는 빈도수가 7.3회 정도로 아주 높습니다. 1년에 평균적으로 7.3회, 7차례 이상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나게 되는 거다. 그렇습니다. 보통 일반 시민들은 한 번도 만나지도 않을 힘들죠. 수도 있죠. 거의 못 만난다고 봐야 이게 되겠죠. 어떤 상황들을 예. 말하는 겁니까? 그래서 방금 우리 정의국 그 소방관처럼 동료가 예. 참 이렇게 사망하는 그런 눈앞에서. 현장에서 예. 이제 심적 그것도 많이 있겠지만 심폐소생술을 하였는데 그 심폐소생술을 받던 환자가 소생하지 못했을 경우의 아하. 자괴감, 예, 그다음에 많은 사망자가 있는 교통사고 현장에서의 구조활동, 예. 그다음에 부패가 심하게 되어서 악취가 심하게 나는 시신을 구조해서 수습했을 예. 때 일어나는 상황들, 그런 부분들이 소방관들이 겪는 아주 큰 애로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예. 됩니다. 이 소방청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상당히 좀 충격적인데요. 이 전체 응답자 중에 2,454명이 자살 위험군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예. 지난 1년간 자살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에 자그마치 4,436명이 있다라는 대답을 했고요. 지난 1년간 자해 행동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1,566명이 있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예. 또 죽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자해 행동을 했는가라는 질문에도 53명이 맞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심각합니다. 이런 문제하고 계속 같이 나오는 게 이제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경찰과 다르게 지방직 공무원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소방 공무원들의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을 살펴보면 예. 국가직 공무원이 1.2% 정도, 그리고 지방직 공무원은 98.8% 정도로 대부분의 소방직 공무원들이 이제 지방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네. 국가직 공무원이 되면 국가 예산이 직접 투입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처우가 개선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렇게 지방직으로 있는 현 소방관들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법을 4개나 바꿔야 됩니다. 예.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그다음에 지방공무원법, 예. 그다음에 지자체에 둘 수 있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 그래서 4가지 법을 바꿔야 되는데 지난 6월 달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일부 법이 통과는 되었지만 아직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이것을 논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가 지금 9월 달부터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 정기국회에서 이 법이 빨리 통과되어야만이
지방직 소방 공무원들의 국가직화가 완성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도 이것입니다. 소방관들의 처우, 예우에 관한 문제인데 그 정의국 소방관의 안타까운 소식으로 다시 한번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정의국 소방관의 경우 구조와 관련해서 트라우마를 겪다가 이번에 일이 생기게 돼서 순직으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동료를 잃은 아픔을 지닌 채 살아야 했던 정의국 소방관으로서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거대한 불길과 검게 치솟는 연기를 보면 그걸 피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일 겁니다. 하지만 그 속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이 소방관이라는 직업입니다. 특히 소방관분들은 돌아가신 분들의 사체 수습이라든지 또 본인이 트라우마나 위험한 재난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가 아무래도 더 높은 것 같아서 저는 소방관분들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 치료, 트라우마 어떤 예방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장에서 겪은 충격이 잊혀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본인을 괴롭히게 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그 충격을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죽고 싶은데 참는 거다, 견디는 거다. 이 바늘구멍만큼의 그런 숨구멍 그거 하나로 흘러내버리면서 이렇게 견디는 거다. 이런 것도 얘기도 하고. 정의국 소방관의 차에서 발견된 메모를 보면 그가 이미 오래전부터 한계 상황에 와 있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분의 살신성인의 공직자상은 절대 분리할 일이 아니고 꼭 같은 연장선상에서 봐야 한다. 그런 입장에서 지난번 국회에서 간절하게 이 고 정의국 소방장의 순직은 국민적 공감대에 조금도 손색이 없다. 최근 5년간 현장 근무 중 순직한 소방관은 16명인데 비해서 자살한 소방관은 47명에 달합니다. 그런 트라우마로 인한 아픔이니까 순직에 대해서도 이것은 반드시 순직 처리가 되어야 된다. 어떤 동료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의국 소방관의 집 현관엔 그가 맨 처음 썼던 소방모가 걸려 있습니다. 또 그의 파일 속에는 소방관 생활 전체가 빠짐없이 들어 있습니다. 출동 기록부터 바쁜 와중에도 따낸 화재 진화 자격증, 한 할머니의 감사 편지까지. 그는 천상 소방관이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건물대가 있는데 여기 안에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구급차 안에 저희가 이제 장비가 다 구비가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또 개인적으로 이런 것도 따로 챙기셨어요. 구급대원임에도 창문으로 진입하기 위한 로프까지 장비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구급대원 환자가 없으면 신이 날 살려준 이유는 내가 누군가를 구하고 내가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에브라크에서도 그랬었거든요. 만약에 자기가 구급대원이지만 그런 현장에 먼저 자기가 도착했으면 당연히 아빠가 가야 된다고, 아빠는 소방관이니까 그런 말들을 했었어요. 자신을 바라보는 딸들에게 아버지는 위험 속으로 뛰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소방관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에 대한 예우를 갖출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그는 구급대원이었지만 딸들에게 아빠는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야 한다,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하는 것이 그분의 명예와 가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는 마지막 예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래야죠. 동료 소방관들 분들 화면으로 계속 나오는데 저분들의 모습 뵈기가 참 죄송스러울 정도로 마음이 저희도 많이 아프네요. 예. 네, 동료 소방관 분들도 이번에 큰 충격을 입었는데요. 그런 슬픔 속에서도 울산 소방본부는 자체적으로 정의국 소방관의 순직을 인정받기 위해서 의료 기록과 같은 기록을 모아서
전문기관에 이미 자문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검토가 이미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순직 인정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소방관분들의 전신 건강, 그렇죠. 근본 대책일 텐데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소방관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현재 지금 몇 가지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죠. 네. 그래서 119 안전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심리 상담을 하는 찾아가는 심리 상담센터, 예. 상담실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 직무 스트레스 회복을 위한 공간인 심신 안정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심한 외상 사건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72시간 내에 긴급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소방관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 법들은 왜 이렇게 국회에서 계류 중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도적인 뒷받침 분명히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2004년 소방관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건강진단 실시 대상에 포함된다는 유권 해석이 내려졌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8년이 지난 2012년에서야 특수검진 대상으로 시행령이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8년이나 걸려서 법이 바뀌었다 하는 것도 참 우리의 무관심이고 부끄러운 부분인데 이렇게 법이 바뀐 이후에 연 2회 건강검진을 받는 것조차도 예. 연가를 써서 가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공무로 관련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공가를 쓸 수 없었는데요. 지난 6월 30일 날 이걸 이제 더 이상 연가를 쓰지 않고 공가를 통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는데 이렇게 소방관에 관한 처우 개선 부분 너무 시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네, 김영주 변호사님 오늘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예, 오늘 참 무거운 주제였습니다. 소방관들이 저희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 잘 보았고요. 미국의 어느 소방관이 쓴 어느 소방관의 기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예. 그 시를 보면 소방관의 사명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남아있는 가족들에 대한 애틋함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빨리 소방관들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될 것 같고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소방관 국가 직화를 위한 각종 법률들이 꼭 빨리 개정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시사본부의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좀 더 새로운 감각과 균형 잡힌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소방관 여러분 감사합니다.